The word 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More beautiful than love, more beautiful than respect. And to my fellow,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pril 2nd, reciprocal tariffs kick in. 자, 우선 일단 뭐 사실관계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서은영 평론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사실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네, 사실상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오래전에 체결했고 2012년부터 이미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거의 이 미국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거의 0% 가까운 이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재협상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무관세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0.79%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4배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다들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추정만 있을 뿐인데요. 이 WTO. 그러니까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에 한해서는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최혜국 대우라고 해서 좀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따져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13.4%고 미국은 3.3%. 그러니까 계산해봤더니 거의 딱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상 이 최혜국 대우 관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 관련 없는 정보를 던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던지고 알아서 상대국이 추정을 해야 되는 이 근거 없는 정보를 그럼 트럼프는 왜 이렇게 또 근거 없는 또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김 교수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2기를 시작을 하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서서 나온 사례에서 나오죠.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파나마 운나 그린란드 이런 유럽 또 일본에 대해서도 그 관세 자체가 협상을 위한 수단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뭘 위한 걸까? 첫 번째로는 강한 인상을 각인시켜주는 거죠. 그는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앵커링 이펙트라고 얘기할 만한 아예 처음부터 관세 부과하는 게 옳을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5%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10%가 25%보다 낫구나라는 것에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그런 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협상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게 아닐까.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앞서서도 나왔지만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방위비라든지 산업협력이라든지 혹은 농산물, 농축산물 수입 증대라든지 다른 효과를 하는 거지 관세 부과 자체가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자충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교란 작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가 알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가 알면은 패를 잃고 대비를 할 것 같으니까 뭔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중에서 유리한 것을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적 논리에 근거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진짜 속내는 또 따로 있다. 트럼프식의 지르고 보는 그런 협상 전략이라고 분석을 또 해주시는 건데, 근데 아까 언뜻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트럼프가 오늘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관세 정책 나 이거 감행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던데 이 말이 무섭게.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미국 주식 뭐 시장이 거의 블랙 먼데이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 위험한 거 아니에요? 결국 사실 이 관세가 결국 미국의 자충수가 될 거라는 관측들은 다들 했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이 폭스뉴스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인데요. 이제 이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 멘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 관세를 계속 밀어붙이는 데는 밀어붙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결과는 좋을 거야. 하지만 당분간 그 과도기는 어쩔 수 없어라는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간밤에
무섭게 내렸습니다. 네.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 가장 큰 이 낙폭을 기록했는데 4%. 2년 6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무섭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비단 이 발언 때문만도 아니고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고점 대비해서 이 미국 주식 시장의 시총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5조 8천조 원. 조원. 죄송합니다. 네? 5,800조 원. 5,800조 네, 원. 이렇게 증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 이 관세 전쟁이 미국에 끼칠 수 있는 그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뭐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데, 자, 김 교수님. 그런데 우리한테 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게 4월 2일에 시행하겠다는 상호 관세 예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 일단 타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될 뿐이고요. 매년 3월 되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USTR이라고 하는 무역대표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세 가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역국의 무역 장벽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냅니다. 그게 이제 3월 말에 나오게 될 거고요. 네. 그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교역국들의 무역 장벽 요소를 나오고 각 국가별로도 나옵니다. 해마다 한국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처구니 없는 예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지난해에 그 보고서에는 없어 삭제됐는데 몇 년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에서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니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무역 장벽이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국가의 교통 안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에 원래 나오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 관세라는 것은 아까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FTA 결과로 인해서 99.8%가 무관세입니다. 제로 관세입니다. 그러면 상호 관세라는 얘기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말하자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는 미국은 2% 부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도 관세를 낮추어라. 아니면 미국이 한국처럼 5%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관세가 없는데 뭘 부과를 하겠다는 건가요? 부과할 관세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 관세의 얘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거죠. 사실은 상호주의 원칙은 시장 개방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개방을 하니까 당신네 나라도 개방을 해주세요. 또는 당신의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니까 우리도 개방을 할게요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주의인데 이것은 반대로 보호주의로 하고 있으니까 이 상호주의 관세 자체로서는 우리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구하는 것은 관세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들 이런 걸 가지고서 심지어는 부가가치세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으니 그런 걸로 공격 포인트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따져보면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점은 없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걸 고리로 더 큰 걸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죠.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 트럼프가 뭐 앞서서 얘기했던 게 서은영 평론가 말대로 사실상 허위 정보에 가까운 얘기였어요. 근데 결국 트럼프가 그동안 사실 보면 신범철 박사님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거의 대부분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긴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가진 수단이 많다 보니까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김 교수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상대가 자기의 의도를 못 읽게 하는 게 트럼프 협상 기술의 첫 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협상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로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떠한 카드를 던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우리가 맞대응 카드로서 어떤 것을 제안하면서 윈윈 협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됐던 사례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 나 이거 되찾을 거다. 이미 환수 시작했다. 그랬더니 사실 파나마 대통령이 또 거짓말을 하네. 이랬는데 나중에 뭐 파나마 운하 지분이 미국에 매각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 이제 설전 때 뭐 군사 원조 중단하겠다. 그런 뒤에 광물 협정이 준비됐다면서 백기투항을 했던 또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또 막대한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트럼프에 맞서서 어떤 협상 카드가 준비되어 있냐 해서 저희 전문가분들께 카드가 뭔지 하나씩 여쭤봤어요. 그래서 일단 신 박사님의 카드부터 한번 볼까요? 신 박사님의 카드는 자, 외교안보 협력, 조선업. 그러니까 조선업이 우리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건데 일단 트럼프의 의회 연설에 이 힌트가 들어있다는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o boost our defense industrial base, we are also going to resurrect the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y, in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ilitary shipbuilding. And for that purpose, I am announcing tonight that we will create a new Office of Shipbuilding in the White House and offer special tax incentives to bring this industry home to America where it belongs. 신 박사님, 그런데 사실 미국 세계 최강 해군 전력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조선업도 미국 이거 탄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저렇게 조선업의 부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친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은 해양 국가예요. 네.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력을 투사할 때 해군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해군만큼은 나름대로 세계 최강을 유지해 왔는데 조선업 산업 자체가 약간 침체기를 접어서서 거의 지금 뭐 의미 없이 될 정도로 네. 많이 하향 산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의 격차가 뭐 232배 난다. 그 정도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첨단 산업에만 투자를 했지 전통 제조업, 그러니까 조선업 같은 데에 투자를 못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인 한국, 네. 그리고 뭐 일본 이런 쪽과 협업을 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선업 분야에서 우리가 거의 뭐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조선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력은 뛰어난데 뭐 조선업은 별 볼 일 없다 이러신 설명인 건데 이쯤에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신 박사님이 준비해 주신 퀴즈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미국 조선업이 쇠퇴한 건 땡땡땡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조선업이 쇠퇴한 이유 혹시 정답이 뭘까요? 예, 존스법, 존스 액트인데요. 예. 저게 이제 미국 국내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내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결국 미국 조선업을 망친 거예요. 왜냐? 미국 연안에서 이렇게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만 제조하게 해놨어요. 미국에서만?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못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조선업이 하향 산업이 된 거고 네. 결국에는 중국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게 된 거죠. 따라서 저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런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소가 있는 지역에서 극심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저 법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국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죠. 그럼 이 법이 뭐 폐지되거나 개정될 움직임이 지금 보입니까? 사실 제안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의회 의원들도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다만 이것이 이제 노동자의 보호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함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쉽게 개정되긴 어렵겠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이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이야기한 이유가 결국에 돌파구는 글로벌 협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나라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선업 강국인 우리나라한테는 좀 호재일 수 있겠군요. 예,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잘 활용해야 돼요. 지금 미국이 1차적으로 MRO라고 해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이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미국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선박을 수주할 그렇죠. 때까지. 그러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거거든요.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도 사실 약한 부분인데 해운업 같은 것도 우리가 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조선 해운 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미국과 해 나감으로써 미국으로서는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한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 하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되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협상 카드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 협상 카드에 조선업을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존스법이 개정될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는 않고 일단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냈으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아주 잘 잡아야 한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자,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단 국제통상 또 전문가시니까 진짜로 조선업을 협력하는 게 이게 진짜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국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있다는 것, 미국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뭘 필요로 할 것인가. 그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면은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협상력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당선자 신분에서도 얘기를 할 정도이면 실제로 필요로 한 부분이 역력히 드러난 부분이죠. 그러면은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조선 산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이참에 중국의 조선 산업이 저가 경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조선 산업에 대한 수요는 상선에 대한 것보다는 해군 군함이거든요. 그 군함은 최첨단 기술과 보안 설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갖가지 대외비성의 그런 설비들이 들어가게 돼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규모도 크게 되고요. 또 안정적인 수요가 있게 되고 따라서 이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과 또 노동력과 또 자본력을 미국과 경제협력의 패키지 안에 집어넣는다면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냥 장밋빛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존스법 말씀하셨는데 그 존스법이 연안 선박에 대해서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해군이라든지 이러면은 미국의 보안 이슈로 인해서 우리 기술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와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요구가 된다면은 사실은 미국의 수요를 채워준다고 하면서 우리 기술 인력의 유출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조선소의 울산이라든지 거제에 가보면 근로자들이 대부분이 외국인이에요. 국내의 그런 노무 인력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보안이나 인재 유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그런데 조선 협력 카드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신범철 박사님 사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4조 4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 내기에 좀 사실 우리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이 조선 협력 카드를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이것도 하나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아야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협상에서 볼 때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느냐가 상대 카드와 비교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이야기한 건 그건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면서 비용을 늘려라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그대로 다 줄 수 없죠. 일단 뭐 10배 올리라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무튼 조정은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과 조선협력 해주겠다. 대신에 무리하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하지 마라. 또는 일부 증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선협력 부분에 사용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MRO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갖다가 활용하게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사실 우리 기업에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협상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 선박을 갖다가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쪽으로 협력을 나아간다면 그럼 우리가 새로운 부를 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뭐 지금 작년 1사분기에 중국을 제치고 수주액이 1위이기도 한 때도 있었어요. 전체적일 경우는 뭐 중국이 더 많다고 보지만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신 있는 카드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조선업은 이제 뭐 충분한 카드가 된 것 같고 그 다음 협력 카드는 서은영 평론가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카드 같을까요? 알래스칸 가스관 참여가 뜨네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지난번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한테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좀 참여해달라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해요. 이제 관련된 목소리 듣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It's all set to go. 자, 일단 대충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무슨 프로젝트인지도 궁금하고 네. 우리나라한테 콕 집어서 좀 참여해라, 투자하라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 프로젝트 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알래스카가 원래 유전이 있죠. 그러니까 예. 이 북단에 이제 아주 큰 유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미국인들 거의 한 70년대부터 이 이제 기름을 뽑아서 원유를 뽑아서 썼는데요. 당연히 네. 이제 가스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개발을 못했던 게 이게 사실 수지 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예. 저 알래스카 땅이 아주 꽁꽁 얼어붙어 있는 동토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 수송을 할 수 있는 가스관을 설치하는 그 작업 자체도 굉장히 난해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업 자체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역점으로 추진을 했었다가 여러 차례 어그러졌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를 찾지 못했어. 네. 그만큼 이제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럼 왜 한국 콕 집어서 물론 일본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이제 이 한국을 이야기를 했느냐? 일단은 이 한국이 이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에 꼽는 LNG 이 수입국이에요.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사실 동아시아에 있는 한중일 3국이 다 그렇습니다. 다 거의 이 세 나라가 전체 이 LNG 수입량의 50% 정도 거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너희들 사서 쓰는 거 네. 여기 와서 같이 개발도 하고 여기서 사다 써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는 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달갑지 않은 초청장을 받은 셈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거의 투자를 결정한 것처럼 지금 의회연설에서 나왔습니다만 네. 현재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입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은 맞다. 그럼 저것도 과장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에 사인하기 뭐 일부 직전이거나 뭐 이런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아까 뭐 가치가 별로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여기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예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의 참여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유리하게 만들면 사실 우리한테 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차피 액화천연가스를 수입을 해서 써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투자비를 분담을 하고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LNG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뭐 그게 나쁜 카드는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초청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투자가 굉장히 이게 너무나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여러 나라, 여러 회사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개발 과정이 너무나 오래 지지부진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변수도 있는 거죠. 경제적인 변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까?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알래스카 얘기도 해주셨고 뭐 조선업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에 김 교수님이 또 준비해주신 카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협상 카드 보니까 무역 흑자를 줄인다. 이게 무슨 얘기죠, 김 교수님? 미국으로서는 두 가지의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적자이고 하나는 무역 적자입니다. 이 무역은 특히 상품 무역의 적자입니다. 흔히들 쌍둥이 적자라고 하죠. 2024년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9,100억 달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을 하죠. 적자가 나더라도 달러를 발행을 해서 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역 적자가 심화된다는 얘기는 수출보다는 수입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숫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상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국내 생산이 줄어든다든지 또 반대로 수출이 적게 된다는 얘기는 국내 생산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경제 활동의 위축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내의 국익 그리고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오래된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무역 흑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큰일 납니다. 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세계 무역에 지금 달러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달러를 가져가 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무역 거래에 필요한 달러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브레튼 우드 체제를 만들었었고 달러를 이제 기축 통화로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는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해 다른 나라가 우리를 이익을 뺏어가 이렇게 완전히 선동을 하고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인기 영합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흑자도 줄이고 미국의 적자도 줄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미국산을 좀 많이 사줘야 된다 이런 표현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미국산 뭐 가스, 소고기 뭘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일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7년에 왔을 때에 그때 한국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는 뭐냐면 그 전년도에 2016년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상품 무역 흑자가 약 250억에서 260억 달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한국이 미국에 대한 상품 무역 흑자가 560억 달러에 됐습니다. 그보다 2배 이상이 커지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서은영 평론가님이 또 퀴즈를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퀴즈 보니까 관세 전쟁 트럼프 멕시코 대통령이 한 말은 땡땡이다.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한테 관세를 물린 거니까 뭐 안 좋은 표현을 좀 했을 것 같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 같지 않은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정답이 뭐죠? 존경입니다. 무슨 얘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추가 관세 조치를 취임 직후에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첫 타자였습니다. 이제 이 관세 전쟁의 첫 표적이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두 차례 이 관세 조치를 유예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4월 초까지 밀려 있는 상태인데 그 발표를 하면서 SNS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셰인바움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결정했다. 우리 관계는 매우 좋으며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을 중단하기 위해 국경 문제에 관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셰인바움 대통령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 관세 조치를 유예하는데 제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그와 반면에 지금 가장 관계 나쁜 사람 하나 있죠. 또 이제 캐나다의 이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지스틴 트리도는 끔찍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리직에 출마하기 위해서 관세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리도와 셰인바움 대통령은 상당히 이 대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뭘 잘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원래는 기후과학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저는 이 관세 전쟁에서 굉장히 이 설전에 여기에 끼어들지 않고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로 굉장히 차분하게 이 상황을 굉장히 잘 대처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셰인바움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제가 가장 좀 눈여겨봤던 얘기가 이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보복 관세 할 수 있거든. 우리 보복 조치 다 준비돼 있어라는 발언을 했던 반면에 같은 시기에 이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플랜 B, CD가 있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딱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조치 왜 하는 거야? 펜타닐 얘기했었고 이 불법 이민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들을 딱 팩트로 준비를 해서 설득을 하면서 딱 외교적 설전에서는 뒤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탁월한 이 전법을 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래서 셰인바우 대통령이 이후에 뭐 멕시코 내에서 지지율도 좀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그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협상을 할 때 이 셰인바우 대통령으로부터 배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울 게 있죠. 일단 지지율은 최근에 85%까지 올랐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지지율인 거죠. 앞서 우리 서평론가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준비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트리도 총리도 그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노부터 안 된다부터 시작하면 파탄 나고 결국 얻어맞게 됩니다.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협력에 상응하는 무언가 받아낼 것을 새로운 카드로 던져서 윈윈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접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가 앞으로의 관세 협상에서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될지까지 조언을 또 해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오늘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